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로 낮추면서 2년 4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습니다. 코스피는 이 소식에 장 초반 급락세를 일부 만회하고 소폭 하락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주관 시공사인 서울 세종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교량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다리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10명이 깔려 현재까지 4명이 숨졌습니다. 대방건설이 회장의 장녀에게 부당 지원을 벌이다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05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대방건설은 계열사를 총동원해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회장 장녀의 회사로 몰아주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2023년 임금 근로자의 평균 소득이 2016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작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자영업자는 지난해 매출이 꺾인 가운데 대출도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리를 낮추자니 부채를 자극할까 걱정되고 금리를 유지하자니 경제 상황이 걱정이던 한국은행의 고민이 결국 금리 인하로 결론이 났습니다. 금리 인하를 막던 여러 가지 요인보다도 결국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경기 침체의 공포를 더 중요하게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첫 소식으로 금리 결정을 둘러싼 한국은행의 시각을 신성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유지했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한 달 만에 인하로 돌아섰습니다. 금통위원 전원일치로 기준금리를 3%에서 2.75%로 내리면서 2년 4개월 만에 2%대에 재진입했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여전하지만 금리를 낮춰 경기 추락을 막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1월에는 비상계엄 사태 등 국내 상황이 중요한 요인이었다면 이번 전망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관세 정책 등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관세 부과 시기가 앞당겨지고 관세율도 높아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런 영향으로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가 올해 1.5%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달 중간 점검을 통해 예상했던 1.6%에서 1.7%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난해 11월 전망치와 비교하면 0.4%포인트나 낮췄습니다. 내수를 회복시키기 위해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이 논의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부터 가동해 급한 불을 끄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1.5% 이상의 경제성장률이 필요하다 그러면 재정정책과의 공조가 당연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금리를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낮추게 되면 환율에 주는 영향이라든지 물가에 주는 영향이라든지 15조에서 2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되면 경제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이창용 총재는 20조 원이 넘는 추경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재정 건전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금리 인하 영향을 받은 코스피는 장 초반 하락폭을 상당 부분 만회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하락권을 맴돌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세입니다. 시장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오후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인 오후 2시 50분 기준 코스피는 어제보다 0.46% 내린 2,632.77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900억 원, 기관이 1,200억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고 개인은 3,200억 원 넘게 홀로 순매수 중입니다. 오늘 2,617.64의 장을 시작한 코스피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 이후 낙폭을 줄여 2,630선으로 올라왔습니다. 시총 상위 중에서는 37거래일째 매수 중인 연기금 수급 기대감에 오전장 중 상승했던 삼성전자가 현재는 소폭 떨어진 57,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전히 2% 넘게 오른 117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해외 방산 수출액이 늘어날 거란 기대감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 가까이 오른 68만 원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54% 내린 769.08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환율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한은 금통위가 금리를 내렸지만 원달러 환율은 어제와 큰 차이가 없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인 2시 50분 기준 1,430원 90전에 거래 중인데요. 금리 인하 예상이 선반영돼 횡보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1% 넘게 내린 38,280선에, 대만 갑권 지수도 1% 넘게 내려 23,300선에 거래 중입니다. 홍콩 항생지수와 H지수는 각각 0.5%가량 내리고 있고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0.2% 소폭 떨어진 3,360선 초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최근 연일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추가 경정 예산이 결론을 내기 앞서서 정부가 기업의 투자 심리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부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급기야 17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 가능 면적을 전체적으로 넓히겠다는 구상이 나왔습니다. 김성훈 기자, 그러면 어디가 개발되는 겁니까? 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그린벨트를 풀고 개발할 비수도권 전략사업지역 15곳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권 3곳과 대구권 1곳, 광주권 3곳, 대전권 1곳, 울산권 3곳, 그리고 창원권 4곳 등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과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등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가 포함됐고요. 일부는 주거시설과 농산물 도매시장, 물류단지 등으로도 개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들 전략사업지역 개발 지원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예외를 인정하고 환경평가 1, 2등급 지도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규제를 풀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비수도권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풀었다는 건데 그 배경은 뭡니까?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외적인 기업 환경 악화와 정치 불확실성, 그리고 내수 회복 지원을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기업 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 길이라며 위축된 기업 투자 심리를 살리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들 사업에 27조 8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124조 5천억 원의 생산 유발과 38만 명 고용 등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태안 안성간 민자고속도로와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또 거제 관광단지 조성 등에 관한 심사 절차 등도 1분기 내에 신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내년까지 농촌 지역의 자율규제 혁신지구 10개소를 선정하고 농지 활용도를 높이는 등 농지 관련 규제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세종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되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10명의 사상자가 나오는 등 안타까운 속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주현 기자. 네, 서주현입니다. 네, 우선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소방당국은 조금 전 구조 작업을 끝내고 공사장 작업자 10명 가운데 4명이 숨지고 6명은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는 오늘 오전 9시 50분쯤 경기도 안성, 서울 세종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교량 연결 작업 중 교각 위에 있던 상판 구조물이 50m 아래로 떨어지면서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상판이 왜 무너졌는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은 경찰과 함께 파악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장에는 작업 인부 외에 다른 관계자나 목격자는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네, 관련해서 사고 대책본부가 구성됐죠. 네, 국토교통부가 박상우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하는 한편 소방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입장문을 통해 조속한 현장 수습과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며 사과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서울 세종 고속도로는 세종에서 안성 구간은 오는 2026년 말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현재 사고 수습이 진행 중인 현장 주변은 교통이 전면 통제된 상황입니다. SBS 비즈 서주현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서 고수익이 기대되는 공공택지를 더 많이 낙찰받기 위해 계열사를 총동원하는 것을 벌떼 입찰이라고 부릅니다. 대방건설이 이런 편법으로 낙찰받을 땅을 장려 회사에게 몰아줬다가 공정위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김동필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의 한 오피스텔 단지. 대방건설은 2014년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이 공공택지를 낙찰받았습니다. 대방건설 계열사 등을 총동원해 벌떼 입찰을 한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방건설은 낙찰받은 땅을 대방산업개발에 넘겼습니다. 창업주 구교훈 회장의 딸 구수진 씨가 최대 주주이며 장남 구찬우 대표의 며느리 김보희 씨가 나머지 지분을 가진 회사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6곳의 낙찰 택지가 대방산업개발 계열로 고스란히 넘어갔습니다. 이들 중 3건은 구 회장이 직접 신규 프로젝트로 넘기라고 지시한 점도 확인됐습니다. 택지 개발을 통해 이들 회사가 거둔 매출만 1조 6천억 원. 대방산업개발은 시공까지 독점하면서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모든 시공이익이 대방산업개발에게 귀속되었고 그 결과 대방산업개발은 시공능력 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급상승하였습니다. 2014년에 비해 2023년 자산 총액은 5.98배, 매출액은 4.26배 상승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공공택지 개발 시장을 왜곡했다라면서 과징금 총 205억 원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에는 대방건설이 공시기업 집단이 아니었기에 총수일가 사익 편취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이어서 소비자들의 일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모두에게 유독 물가가 힘들었습니다. 음식이나 물건을 팔아야 하는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그것을 사야 하는 소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물가도 물론 많이 올랐지만 그 이전부터 소득 자체가 지지부진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더욱 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 근로자 소식 먼저 짚어보고 자영업자 상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정보현 기자, 임금 근로자 평균 소득이 얼마였습니까? 네, 2023년 임금 근로자 평균 소득은 월 363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7% 늘었습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6년 이래 가장 작은 증가폭인데요. 통계청 관계자는 수출이 2023년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대기업 임금이 둔화한 점이 이를 견인했다며 대기업 급여 중에서 차지하는 특별급여, 상여금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593만 원으로 0.4% 증가에 그쳤는데요. 같은 기간 중소기업은 298만 원으로 4.3% 늘어나며 전년 대비 증가세가 크게 둔화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득 격차는 약 2배로 1년 전과 비교하면 격차가 소폭 줄었습니다. 네, 그러면 남녀 성별이나 업종별 차이는 어떻습니까? 네, 2023년 12월 기준 남자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426만 원, 여자는 279만 원으로 각각 3%, 2.8% 증가했는데요. 여자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남자의 65.5%로 1년 전과 동일했지만 액수로는 격차가 소폭 확대됐습니다. 근로자 평균 소득은 금융보험업이 753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기 가스 공급업, 국제 외국기관이 뒤를 이었습니다. 숙박 음식점업과 협회 단체 및 개인 서비스업, 농업, 임업 및 어업은 소득이 가장 낮았는데요. 이 중 숙박 음식점업과 농업, 임업 및 어업은 건설업과 함께 5%대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보신 임금 소득자에게 월급을 주는 사장님이면서 동시에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아야 하는 자영업자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음식점과 숙박, 도소매업과 교육 서비스 등 7개 업종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자영업자들 10명 중 7명은 지난해 매출이 2023년에 비해서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감소 비율은 평균 12.8%였습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72%가 감소를 경험했고 그 비율은 13.3%에 달했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달 20일에 이루어졌는데 비상계엄 이후 전국 불안이 극도로 심했던 여파인지 올해를 바라보는 시각도 우울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나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의 응답 비율이 절반을 훌쩍 넘긴 61%였고 순이익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상 감소율은 매출이 6.5%, 순이익은 7.2%였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부담됐다고 답한 비용의 항목은 원자재와 재료비였습니다. 과거 조사 때도 높게 나왔던 상황이 2023년이나 24년이나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인건비가 그 뒤를 이은 것도 비슷했고요. 달라진 건 이런 사안으로 인한 대출액이었습니다. 2023년 당시 전경련이 같은 조사를 벌였을 때 인당 8,300만 원이었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지난해 조사에서는 1억 2천만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실적 악화를 버티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본격적으로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들이 내는 월 평균 이자는 84만 원이 넘었고 연 적용받는 금리는 8.4%의 고금리 부담을 지고 있었습니다. 내수 소비와 자영업자 그리고 가계부채와 우리 경제 전체까지는 모두 하나의 고리로 엮여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부서지면 휘청이며 나아가는 우리 경제가 크게 고꾸라질 수도 있는 만큼 자영업자에 대한 적절한 은퇴 전략과 정교한 대출 규제 그리고 위기 상황에 대한 구제 전략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자동 신청을 통해서 80만여 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부터는 대상자 연령 제한이 없어져서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윤하 기자, 자동 신청에 대한 연령 제한을 없앴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집니까? 네, 국세청은 65세 이상이던 장려금 자동 신청 대상자 기준을 지난해 60세 이상으로 낮췄는데요. 올해는 이 연령 기준을 아예 없애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위해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동 신청 동의만 하면 2년간 국세청이 알아서 장려금을 신청해 주는데요.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신청 인원의 75%가 60세 미만이라며 연령 확대에 따라 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동안 자동 신청 혜택을 받은 사람이 80만 명에 달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장려금 자동 신청이 처음 도입된 2023년 35만 명, 지난해에는 45만 명으로 29% 급증하면서 2년 동안 80만 명이 이용했습니다. 장려금 신청 전체 가운데 자동 신청 비율도 지난해 71%까지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로 아직 자동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국민비서나 국세청 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국책연구원 KDI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현재 노인의 70%에서 중위소득의 100% 이하, 장기적으로는 50%까지 축소해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방식대로라면 대상자가 되면 내년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4만 원 인상되는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용배 기자, 그러니까 수급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좀 좁혀서 바꾸자는 거죠? 네, 한국개발원 KDI가 노인 빈곤율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노인의 몇 %가 아닌 중위소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우선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하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2070년 전체 노인의 약 57% 수준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년 34만 4천 원인 평균 지급액이 최대 38만 7천 원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축소하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2070년 전체 노인의 37% 수준으로 더욱 줄어들지만 내년 기준 월 최대 44만 7천 원까지 지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다는 게 KDI의 핵심 주장입니다. 네, 이게 대상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뿐만이 아니라 재정 절감 효과도 분석이 됐죠.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내후년까지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차츰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구조 개편이 없을 경우 오는 2070년까지 물가 인상을 감안하면 290조 원 가까운 재정을 추가로 지출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조정할 경우 2070년까지 누적 재정 지출이 약 195조 원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줄이면 2070년까지 누적 재정 지출이 약 440조 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DI는 장기적으로 소득 인정액에 따라 연금액을 달리하고
제도 효율성을 고려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을 통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오후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이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윤 대통령 측의 종합 변론이 진행되는 중인데요. 현재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네,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상황 전해주시죠. 네, 약 1시간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시작이 됐습니다. 종합 변론은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2시간씩 주어졌습니다. 앞서 국회 대리인단은 대심판정에 출석을 하면서 윤 대통령이 진정 국민들의 통합을 원한다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는 말을 아꼈지만 방청을 위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가 탄핵 소추를 각각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통상 재판 시장에 맞춰 출석을 하던 윤 대통령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곧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도 진행될 예정이죠. 네, 이후엔 국회 측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종 의견 진술은 시간 제한 없이 허용이 되지만 변론이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된 점을 감안하면 진술이 무한정 길어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측 모두 1시간 내로 진술을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최후 진술까지 7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마지막 변론이 종결되면 헌재는 재판관 평의에 돌입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읍니다. 재판관들이 표결하는 평결을 통해 결론을 낸 다음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문을 작성합니다. 탄핵 심판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에 이뤄질 거라는 예상이 우세합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기업 공개 수요 예측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지나친 경쟁이 공모가를 왜곡해 부풀린다는 지적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과열을 유발하는 사모 운용사 등에게는 최대 2년간 수요 예측 자격을 박탈하는 제재 강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민후 기자, 제재 강화 내용 전해주시죠. 네, 금융투자협회가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놓고 참여요건 위반자 제재 강화안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IPO 절차 중 수요 예측 요건을 위반할 경우 기준에 따라 위반 액수를 산정합니다. 이후 위반 액수에 따라 기관 투자자 중 사모운용사, 투자일임회사는 최대 2년간 수요 예측에 참여하지 못하게 변경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더해 위반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경우 수요 예측에 참여한 이후 미청약, 청약금을 미납한 기관은 최대 2년, 의무 보유 확약 위반 기관, 주금 납입 능력을 초과한 기관, 허위 정보를 제출한 기관 등은 최대 1년간 수요 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준이 강화된 배경은 뭡니까? 네, 이번 개정안은 앞서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IPO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인데요. 지금까지는 불성실 수요 예측자들의 제재가 제재금, 면제 등으로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의무 확약 위반 45건 중 면제가 26건, 제재금이 14건에 달했고 수위가 가장 높은 지인 수요 예측 참여 제한은 5건으로 1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금투협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재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참여 제한 대신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제재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제출된 증권 신고서부터 적용됩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예보입니다. 실시간 현황 보시면 전국적으로 공기질이 양호하지만 내륙 곳곳으로 미세먼지가 탁한 모습입니다. 서울시 공기질은 좋은데요. 모든 지역에서 양호한 수준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끼면서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7도, 광주 8도, 부산 9도로 온화하겠고요. 중서부 지방의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공기질이 양호하지만 오후부터는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WHO 기준으로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공기순환이 좋아져 다시 공기질이 개선되겠습니다. 대기오염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